2016년 4월 9일 세 자녀를 둔 한 싱글맘이 데이트 후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희생자의 시신은 여러 봉투에 잘게 잘린 채로 담겨 있었으며 악취와 구더기로 가득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구 존 찰턴으로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잉그리드 라운사빌은 워싱턴주 렌튼에 사는 40세 싱글맘으로 10세의 노엘, 8세의 브룩, 6세의 리스라는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그녀와 전 남편 필 라인은 여전히 친구로 지내며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시애틀의 스웨디시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작고 활기찬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세 딸의 엄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매우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8일 잉그리드는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구 경기를 보고 이후 바에 갔습니다. 다음 날 필은 잉그리드의 집으로 자녀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인 오전 10시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 부인의 2015년식 실버 토요타 하이랜더가 평소 주차된 곳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출근하지 않아야 했기에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고 잉그리드와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필은 전 장모인 조르가 바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르가는 예비 열쇠를 가지고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잉그리드의 지갑, 휴대전화, 노트북, 운전면허증, 그리고 기타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잉그리드가 어디를 가든 알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르가는 경찰과 잉그리드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친구는 전날 밤 잉그리드에게 데이트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은 약 22시 35분이었습니다. 한 이웃은 최근 잉그리드가 존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르가와 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르가는 자신과 딸이 같은 전화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계정에 접근한 후 조르가는 몬테나 지역 번호가 있는 전화번호로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왔고 그 번호가 존 로버트 찰턴이라는 남자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르가는 이후 존에게 문자를 보내 잉그리드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잉그리드가 실종되었고 가족이 911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전날 잉그리드와 놀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늦게 잉그리드가 실종되었다고 신고된 지 6시간 후 마이크 노바시오라는 남자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마이크는 잉그리드의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며칠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4월 9일에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길가에 있던 쓰레기통을 정리하러 나갔습니다. 마이크는 집을 비운 동안 쓰레기통을 밖에 내놓았는데 이는 4월 7일에 청소원이 쓰레기를 수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쓰레기통을 끌어당기면서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더 무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크는 그 통을 잔디밭에 쏟아부었고 3개의 하얀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는 즉시 사람의 신체 부위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의료감식요원은 전화가 걸려온 직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열렸을 때 그 안에 아직 분해되지 않은 시신의 일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희생자가 실종된 간호사 잉그리드 라운세이빌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 필리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잉그리드의 새로운 남자친구 존 카톤을 신문했습니다. 존은 잉그리드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온라인 데이트 프로필에 따르면 존은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경찰은 2016년 4월 8일 잉그리드 윗 컴퓨터에서 야구 경기 티켓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는 오후 7시 10분에 열렸으며 경찰은 잉그리드가 존과 함께 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존은 자신이 노숙자이며 한 달 전에 온라인에서 잉그리드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잉그리드와 함께 야구 경기를 보고 경기가 끝난 후 바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잉그리드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존은 그때 매우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에 따르면
그들은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은 잉그리드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날 아침 잉그리드의 자녀들이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잉그리드는 자녀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에 따르면 그 이유는 아마 내가 노숙자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존에게 잉그리드의 집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후 무엇을 했는지 물었을 때 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애틀 도심의 인도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잉그리드가 자신을 그곳에 데려다 주었고 그 이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아침 존은 잉그리드에게 밤에 잘 잤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은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존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지 않을 때 전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은 전 여자친구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존은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잉그리드의 집을 수색할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거의 비어있는 쓰레기 봉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봉투는 잉그리드의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욕실에 놓여있는 톱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톱날에는 피, 조직, 뼈가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욕조 배수구에서도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후 잉그리드의 나머지 신체 부위는 다른 쓰레기통과 시애틀 시내의 재활용 구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배수 시스템을 분해하기로 결정했고 배수관에서 더 많은 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혈흔 검출 약품을 사용하여 사건 현장이 청소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위료 감식 전문가는 피해자의 눈과 목에서 출혈을 발견했습니다. 잉그리드는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그녀의 집에서 시신이 훼손되었습니다. 독성 보고서는 잉그리드의 체내에 마약이 없었음을 보여주었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4로 나타났습니다. 잉그리드가 실종된 지 며칠 후 그녀의 차는 현장에서 차로 약 6분 거리인 벨타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운전석 문 손잡이 아래에서 3개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내에는 잉그리드의 시신이 담긴 것과 같은 흰색 쓰레기 봉투도 발견되었습니다. 지문 비교 결과 지문은 잉그리드가 온라인에서 만난 새로운 남자친구 존 카툰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존을 신문했을 때 그 남자의 머리, 턱, 가슴, 팔, 입술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존의 전 여자친구를 계속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토요일 아침 잉그리드와의 데이트 다음 날에 자신의 집에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문제가 생겨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부은 입술과 부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존은 돈을 강탈당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의 지갑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존은 1급 살인과 잉그리드의 차를 도난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당국은 그가 6개 주에서 광범위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중대한 절도, 강도 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존의 부모는 심지어 아들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었으며 그 명령은 나중에 철회되었습니다. 한 전 여자친구는 존이 성관계 중 그녀의 목을 졸랐으며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목을 졸랐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존이 자신에게 플로리다에서 누군가를 죽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존 이바에서 나와 잉그리드의 집으로 돌아온 후 만취 상태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은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잉그리드를 살해하고 그녀의 시신을 훼손한 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존은 의도적으로 1급 살인과 잉그리드의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사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존을 이 살인 사건과 연결시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존은 이전에 잉그리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존은 잉그리드의 집에서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욕조에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잉그리드의 차를 몰고 시애틀 도심으로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2018년 1월 5일
존은 27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존이 60세에 석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존 이후에 잉그리드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간호사의 여러 신체 부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인이 자신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